저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현재는 제네시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14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제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저는 상당 부분 완화가 돼야 저는 정상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신 만나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출장을 왔을 때 채널에 제가 출연을 할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네시스 박님이신데요. 한국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과세 면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 책도 많이 내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찾아뵙고 고견을 듣기도 했는데요. 저희 채널의 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모시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오늘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영광이죠. 우선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책도 여러 권 쓰시고 네. 저도 봤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한 커리어예요. 세무 전문가이신데 또 전형적인 세무 전문가 트랙을 밟으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시청자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현재는 제네시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활용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좀 다른 커리어를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2014년, 15년에 만들고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온라인 블로그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14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좀 흥미가 생겨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높은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5년, 16년 그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소액으로.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거짓말 보태면은 한 달에 하나씩 등기를 쳤던 것 같아요. 와. 네, 왜냐하면 그때는 투자금이 정말 적게 들어가고. 네. 그런데 이제 개수가 이제 늘어가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보유세도 나오고 나중에 양도세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해보니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로 등록해가지고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좀 규제가 심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블로그에 하나씩 적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글을 적었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세금 관련된 글을 적었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해서 그때 해서, 지금은 이제 2019년도 5년 전이죠. 네. 이제 그때 회사 그만두고 네. 지금 이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작가, 강의 이렇게 이제 앞에서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관리하고 있고, 임대인이면서,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있죠. 상업용 부동산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 명의가 훨씬 유리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도에 자가를 구입하면서 또 회사를 그때 다니고 계셨고, 이런저런 여러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을 텐데, 네. 투자를 해서 여러 채를 운영을 하면서 또 원래도 하던 그런 관심이 있었으니 그쪽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19년도에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근데 그 전에 일단 또 정권이 그때 바뀌면서 어쨌거나 부동산 법이 바뀔 때 거기서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로 썼더니 반응이 폭발적으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 오늘에 이르는 거네요. 그러면 얼핏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또 네이버 카페, 프리미엄, 네. 온라인 강의 여러 가지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당연히 직업으로서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재미있어요. 왜 재미냐면 저는 약간 좀 숫자를 좀 좋아해요. 숫자로 좀 뭐 명확하게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거는 참 재밌는 게,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이 사람의 어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비과세 요건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딱 세금을 줄이면은 그 눈으로 딱 나오잖아요. 실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 한 4억 정도 세이브한 사람이 있는데, 네. 이분이 매도자셨어요. 네. 미국하고 한국은 좀 약간 다르게 중간에 중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에스크로 이런 게 아니고, 에스크로가 아니고. 매도자가 나 이거 팔겠다고 계좌를 오픈 딱 하면 매수자가 계약금 일부를 넣는 순간 이제 거의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오픈하기 전에 이분이 좀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좀 알게 돼가지고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순서를 잘못하셨던 거예요. 매도 순서를. 결과는 같더라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세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2개가 있는데, 네. A 주택을 먼저 팔고 B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가 있고, 네. B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A를 파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경우의 수가. 근데 이분이 했던 거에서 반대 순서로 했더니 그 세금 차이가 4억 정도. 이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너무 재밌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분은 4억을 아끼셨는데 제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 하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사람들이 주택수에서 무조건 빠진다고 착각을 해요. 미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주택수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이게 양도세 비과세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요건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분이 10개 중에서 9개를 다 지켰는데 하나를 딱 놓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가 빠진 게 아니고 포함이 돼서 세금을 내는데 얼마를 냈냐면 평생 갖고 있었던 집이 한 10억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 중에 세금을 얼마 냈냐면 7억을 냈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옳은 거 다 토해냈네 그럼. 네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분 케이스를 보고 다 팔고 이분의 자녀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 직장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너무한다. 그분 매도자가 70대 노부부셨는데 이분들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어떻게 다 내가 알며 세무사님 가서 상담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또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뭔가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서 비록 제가 그런 자격사는 아니지만 나라도 그냥 떠들고 다녀야 되겠다. 실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또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 이걸 몰라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또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감 내지 그런 관심. 뭐 사명감이라면 너무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런 걸 배우고 알려주는 거를 좋아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야 너 배워서 남 주냐 뭐 이런 말 하는데 배워서 그냥 좀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들은 생각이 부동산 시장 이렇게 다이나믹할까? 정말로 저는 미국에서 보면은 그러진 않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 좀 소강 국면이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물론 지역 차는 있지만 한국은 이게 무슨 호떡지 불난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에는 막 좋아진다 하다가 몇 달 전에는 또 완전히 이 투자 심리가 완전 위축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꼭 세금을 말씀드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은 세금 정책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도 들으셨겠지만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세금 정책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취득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크게 세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 국내 세법을 주택 관련된 세법을 보면은 취득세는 무조건 세 채 이상 넘어가는 순간 8%, 12%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세율이 1에서 3%인데 요즘에 워낙 고가 주택이 많으니까 10억을 잡으면 9억 넘으면 3%거든요. 그래서 내가 10억짜리면은 3%니까 한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정도 내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조그만 주택이 한두 개가 있으면 그거 주택수가 있으니까 다주택자다. 그래서 너 왜 투기하니? 일단 기본적으로 투기로 보는 거예요. 꼭 그게 임대소득 좀 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최고 12.4, 13.4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그냥 하나나 두 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나 두 개만 산다 그러면은 좋은 거 사잖아요. 그래서 더 중심지 특히 신축으로 좀 몰리는 영향이 있고 취득세가. 그래서 수도권 외곽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겠네요. 관심을 안 가질 테니. 자 그러면 취득세만 본다면 한두 개만 해라 이거잖아요. 자 근데 보유세를 가도 세 개부터는 안 좋아요. 왜? 보유세 중에 이제 특히 가장 무서운 종합부동산세라고 있는데 이게 3주택이면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중과 굉장히 세부담이 커집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인 상태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1년에 거의 한 4만 5천에서 5만 정도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공급 자체가 지금 1만, 2만 그리고 26년, 27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정책이라든가 규제 같은 게 하나만 살아를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법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버리니까 아유 그러면 됐고 그냥 중심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좀 그런 시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당분간은 이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게 계속해서 내가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현재 인허가 착공 물량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도 짧게는 2년, 3년, 길게는 4년, 5년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지금. 그럼 이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건 거의 명약 관화해요. 100%예요. 거의. 그럼 이제 정책은 이제 아까 바라보는 정부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좀 이게 완화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임이 있어서 8년까지 갈 수 있죠. 근데 한국은 5년 단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자주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걸 일괄되게 쭉 가져가는 게 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제가 이해한 거로는 제도가 다주택자를 억압하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쪽으로 몰려서 결국은 이게 양극화가 더 심화된 거라고 하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억압책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완화가 돼야 저는 정상화가 된다고 봐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시장에 맡기자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세법을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너무 남용하는 순간 본질이 바뀌니까. 많이 배우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네, 적은 그렇죠. 없는데 그렇겠다 싶어요.